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뉴스로는요, 김동연 전 부총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동연 부총리는요, 여야 모두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김동연 전 부총리가 느닷없이 언론에 밝혔어요. 여당 측으로부터 서울시장 출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렇지만은 나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도 말이죠. 김동연 전 부총리와 관련해서는 야권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야권 지금 현재 잠룡들의 지지율이 불과 5%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이 홍준표 지금 현재 의원의 경우에 국민의힘에 아직 복귀도 되지 않은 상태고, 그나마 이 홍준표 의원이 야권 잠룡들 유승민, 원희룡, 이런 김태호 이런 이 잠룡들 중에서는 제일 지지율이 높은데요. 이 홍준표 부총리, 이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도 불과 6, 7%, 많아야 한 8%, 평균적으로 보면 한 6,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가 많이 거론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고 MB 이러한 현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부총리까지 했는데, 결국은 이 정책 기조가 이 김동연 전 부총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현 문재인 정권의 기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제 김동연 부총리는 현 정권과는 상당히 기조가 다르기는 다르지만은 구체적으로 직격탄을 가하는 그런 메시지는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리고 또 하나 분명치 않은 것은요,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잠룡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주고 있는데 비해서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약하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입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가 이념 경쟁이나 정쟁에 치우치는 점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는 지금 많이 주변에 밝히고 있다고 그러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특정인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 이런 것은 또 상당히 포기하고 있고, 그런 입장을 주변 인물들에게 많이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변에서 이 정치 도전 얘기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또 꺼내면 허허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지만은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국가의 이익을 담당해야겠다, 이런 의지는 분명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기조를 윤석열 총장 같이 확실하게 각을 세우는 그런 소신 발언,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면에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입장문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활동 가운데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지난달 28일 날 고향 음성에서 이 반기문 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강연에서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추적 경제에서는 성공했지만은 추적 경제는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을 많이 추적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진국가의 제도와 기술을 따라가면서 배우는 이런 추적 경제에서는 성공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추적 경제 가지고는 대한민국 경제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결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결별하고 어디를 지향해야 되느냐,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바이오, 그린 경제, 한류, 케이팝, 이런 기술 사이클이 긴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미래 화두는 철진한 진영도 이념도 아니고 흑백 논리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률 거시경제 지표가 아니라 민생이며, 그리고 계층 이동 사다리를 유지하는 옳은 기회에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결국은 본인이 단순히 지식 나눔 수준을 넘어서서 본인의 상당한 전문성인 경제 분야에서 정부와 차별하는 김동연만의 목소리, 즉 김동연의 보이스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평가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야권에서의 평가를 보면요, 일단 좋은 그야말로 스토리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 어떤 스토리느냐?
이 11살 때 아버지를 이용해서 청계천 무허가 판자촌을 전전했고요. 또 이 경기 광주 천박천도 전전하면서 야간 대학에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물론 김동연 부총리가 덕수상고를 나왔어요. 이 덕수상고 하면 대한민국 상업계 고등학교 중에서는 아마도 최고의 고등학교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이 덕수상고 출신 그 유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좋은 그런 인물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살 때 아버지를 여해갖고 이렇게 어렵게 그야말로 이제 사다리를 타고 성공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다리, 계층 이동 사다리가 없어진 거, 이런 거를 비판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비판이다. 예.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인생을 걸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회 2030 영끌 시대 문제는 뭡니까? 사다리를 타고 좀 이 계층 이동, 신분 이동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 사다리를 문재인 정권이 다 끊어놨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암호화폐까지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에 또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한껏을 노리는 지금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사다리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이런 점에서는 이제 하나의 젊은 세대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사다리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순 사다리가 아니라 야간 대학을 나와서 행정고시에 합격하는 이런 이 스토리, 이걸 가지고 경제적인 전문성을 말하자면 축적을 해서 결국은 이 부총리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굉장한 이 성공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와 전문성 때문에 야권에서도 나름대로 이 야권의 잠룡으로 좀 키워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정치 노선을 분명하게 밝힌 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 때 서울시장으로 좀 나와달라, 이런 러브콜을 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더군다나 김동연 부총리는 현 정권이 들어와서 이 부총리까지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직은 야권 주자라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래서 여전히 여권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또 이 의혹이 쌓인 이런 평가와 인식도 야권에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 윤석열 총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대항마로서, 말하자면 이제 플랜 B로서 윤 총장이 만약에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야권에서 마땅하게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 플랜 B로서 김동연의 카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김동연 부총리가 현 정권에서 부총리 자리를 떠나서 나올 때, 순수 민간인으로 튀어나올 때 상당한 이 갈등 관계에서 밀려 나오듯이 나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 기조에 반하면서까지 지금 여권의 대선 주자로 본인이 몸집을 불려서 다시 여권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내년 대선은 중도 표심, 그리고 2030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배신성으로 보이는 행태에 관해서는 중도층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주겠느냐? 저는 아니올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진중권 교수 최근에 뭐라고 김동연 부총리와서 얘기하냐면, 스토리는 있지만 안철수, 윤석열처럼 자기 상징 자본이 없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경제가 문제인데 그걸 김동연 전 부총리가 국민의힘에 어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한명숙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 한명숙인 것 같아요. 정말 뻔뻔스럽습니다. 여러분들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 이 박성준 이 교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이 북한 이 주사파의 핵심 원로, 말하자면 진보 핵심 좌파 인형의 최고 원로 중에 한 명이에요. 그 한명숙 그런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대법원에서 그야말로 확정 판결, 그것도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그냥 확정 판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한신공영의 전 대표로부터
한신건영, 그러니까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대선 경선 비용 명목으로 3차례 걸쳐서 9억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형이 확정이 돼서 복역하고 나온 분이 바로 이 한명숙이에요. 근데 한명숙 총리가 이렇게 모해 우의중 교사를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그래서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박범계 장관이 수사, 말하자면 대검 차장한테 대검의 부장회의를 열어라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도 모해 우의중은 없었다. 이거래서 이제 불기소 이 무혐의 처분을 딱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검의 부장들 6명, 그 다음에 고검장들 6명과 대검 부장들 8명이죠. 이렇게 해서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해 의중 혐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서전을 하나 출간한다고 합니다. 이 자서전 출간하는 얘기는요. 결국 나는 죄가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책을 내는 걸 보면 정말 조국 때 우리가 진보 좌파들의 민낯, 이중성, 위선 여기에 정말 내로남불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이 진절머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명숙이가 뻔뻔스럽게 이런 책자까지 낸다는 거예요. 책자 제목이 뭐냐면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이런 이 책자를 나는 결백하다. 이런 제목의 책자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에서 생각인데요. 이런 출판사에서 이 책자를 내는데 이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말이죠. 출간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명색이 총리 아니에요? 명색이 총리인데 이렇게 돈 밝히는 총리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왜 제가 돈을 밝힌다고 그러냐면 돈 1,000만 원 들면 출판사 책을 만듭니다. 저도 책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돈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걸 펀드까지 만들어서 책을 만들겠다는 이 발상을 보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한신공영으로부터 이 3차례에 걸쳐서 9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것이 심증이 가잖아요. 가능성. 이런 돈 1,000만 원 책자. 그러면 책을 아예 안 내야죠. 그렇잖아요. 저 같으면 책 안 내고 말지. 그리고 이미 복역까지 했는데 무슨 명예훼손이 됩니까? 대법원에서 말이죠. 몇 대 몇으로 판결이 나눠진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다음에 모해 의중 교사 혐의 대검의 부장 그 다음에 고검장들 전부 회의를 했는데도 여기에서도 이 모해 의중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됐어요. 이 정도면 끝난 거잖아요. 막말로 해서.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나는 결백하다. 이런 책자를 낸다는 것 자체가 뻔뻔스러운데 더 뻔뻔스러운 것은 뭐냐. 돈 1,000만 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지만 돈 1,000만 원 내 돈 들여서 안 내려고 이런 모금 프로젝트를 출판사나 하여금 하게 했다. 이거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요. 이 1,000만 원 목표인데 이 일 현재 885명으로부터 2,628만 원이 모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26일 날 원고 초안이 완성됐고 5월 31일 날 책 제작이 시작되고 된다고 그러는데요. 자, 이거 조국도 조국 백서 만들 때 3억 원의 돈을 모금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이 돈과 관련해서 고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명숙 총리 이 책자 1,000만 원인데 2,600만 원 모금됐고 앞으로 더 할지 안 할지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금이 액이 정말로 출판 자금으로만 쓰였는지 이것도 우리 NGO에서 철저하게 뭐라 그럴까요? 감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더 이상 이 책자 내용은 하나마나 똑같고요. 여기에 추천사를 누가 썼느냐? 이해찬 대표가 썼다는데요. 이해찬 대표 이 추천사 말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역시 말을 잘해요. 뭐라고 썼냐면 이 책에는 군부 독재의 기생에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누명을 씌웠는지 그 진실이 담겨 있다. 자,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한 전 총리는 서문에서 뭐라고 썼느냐? 이것만 봐도 정말 너무나 뻔뻔해요. 조국이나 똑같아요. 난 지금 지난 근 10년 동안을 어둠 속에 갇혀 살았다. 6년 세월을 검찰이 만든 조작 재판과 싸웠다. 결국 불의한 검찰과 정권 그리고 언론의 무자비한 공격에 쓰러져 2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암담한 시간 속에서 날 견디게 해준 유일한 희망은 진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다. 난 결백하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다. 이런 입장문을 썼다고 합니다. 야, 이거 해도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왜 그러면 한명숙이가 이렇게 목을 매느냐? 지금 운동권의 대부고 현 정권은 운동권 정권이잖아요. 그리고 운동권의 대부 상징이잖아요. 부부간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명숙 구하기에 이 여권이 올인하고 있지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명숙 구명 차원에서 또 별도의 박범계 지금 현재 회의를 해서 이걸 밝혀내라 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감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감찰 결과 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도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군데군데에서 말이죠. 여당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실패할 것이다 라는 조짐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이게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비판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우리 야권이 하나로 결속해야만 되겠다. 이런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지금 김부선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재명과 많은 스캔들을 야기한 분이 김부선이에요. 그래서 이 김부선 전 배우가 최근에 손아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도 또 이 많은 이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공개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많은 충격과 실망, 불만을 지금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 이름이 똑같아요. 김부선. 왜냐하면 이 김부선은 우리가 경부선, 전라선, 호남선, 그 다음에 장항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철도 할 때 선자가 들어가요. 그럴 때 선이고요. 김부선 할 때 이 김부는 뭐냐면 그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는 김부선이 아니고 김포와 부천을 잇는 철도, 이것이 광역철도 김부선입니다. 이름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포가 어딥니까? 인천이잖아요. 인천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천의 검단하고요. 그 다음에 김포하고 있는 이 광역철도인데 이 광역철도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게 강남을 거쳐서 하남까지 이어져야 돼요. 이것이 김포 시민들이 바라는 기본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기본 노선이 아니고 이 강남과 하남을 쭉 빼버리고 오로지 김포와 부천만을 잇는 선으로 이 정부의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김부선. 그래서 김부선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많은 주민들의 지금 불만을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차량 시위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 불만을 일으켜주고 있느냐? 우선 인구 규모로 볼 때 부천과 이 김포의 경우에는요. 김포가 48만, 부천이 81만에서 130만 정도 되는 대형 시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2량짜리 소형 미니선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다른 대형 신도시들하고 이 차별적 대우를 받느냐 이겁니다. 이거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내년에 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이 43세 연령으로 보면 이 김포와 이 검단 지역, 이 부천 이 지역의 평균 주민 연령이 43살이에요. 43살. 이게 얼마나 젊어요? 이 젊은 층, 특히 40대는 누굽니까? 현 정권의 끝까지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40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 40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쇼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지역구 인구들이 결국 20대에서 40대가 4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끌 세대들이 밀집해 있어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김부선이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되고 이 정말 희망사항인 이 강남과 하남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지금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지금 현재 전부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요. 싹쓸이 국회의원이에요. 전부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이걸 누가 이러한 김부선을 확정했느냐. 지금 현재 이건 정부 국토부와 하고 있어요. 근데 국토부에다 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관련 자료를 내놔라. 일체 내놓지 않고 있고요. 해명하라. 해명도 국토부 측에서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인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정면 투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정부를 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김부선 이 관할 지역구 의원들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고 지금 정권 차원에서도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이 김부선 때문에 김부선 쇼크에 어떻게 대응할지 많은 고민을 지금 안겨주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자, 또 가덕도 신공항도 본래 김해 신공항 하다가
가덕도로 바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표만 도움이 된다면 진무선 하남과 그리고 강남을 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 또 새로운 방송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알람을 설정해서 전업계 남보정론 많은 시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